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시 1919년입니다. 3.1운동과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경은 역시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금만 더 3.1운동이 조직적이었고 구심체가 있었다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과를 보면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자, 연해주에서는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어떤 하나의 구심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자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하이가 그럼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 중심이 되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발표를 다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하이는 프랑스 조개 지역으로 다른 국제적인 어떤 공사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기에 아주 용이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하이의 가장 큰 유리한 점이었고 또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쉽게 와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이 사실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죠? 만주 지역에 있고 상하이는 요 밑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여기 어떻게 이제 도움을 주고 통솔하고 할 것이냐? 요 문제가 이제 제기됐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대한국민의회에서 그런 어떤 비판을 제기했던 것이죠. 독립운동 여기서 다 일어난다. 근데 임시정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제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한성정부는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일본의 적극적인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성정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타협된 게 일단 좋다. 그러면 한성정부의 정통성 이런 거는 개성하자. 그리고 위치는 상하이에 하자. 그러면 대한국민의회 그 보면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체제 조직 체계는 대한국민의회의 것으로 본받아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사실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를 보면 삼권 분립, 행정, 그죠? 입법, 사법, 그렇죠? 요게 삼권이라고 합니다. 요 삼권이 분립, 입각한 민주공화정 형태입니다. 오케이? 예, 민주공화정. 기억해야 되겠죠? 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상권 분립된 형태로 갖추게 되었고요. 그 지도부로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가 선출됩니다. 이승만은 이제 외교론을 지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동희는 바로 대한국민의회를 책임졌던 사람인데 바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하나의 정부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 중에서도 어디에? 그렇죠. 외교 활동에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연락망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민족들의 움직임, 그리고 일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락뿐만 아니라 또 그쵸, 자금도 필요합니다. 독립운동 자금. 그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가 필요했죠.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사실은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연통제와 교통국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연통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이다. 비밀 행정 조직.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각종 정보 전달,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했던 기관이다.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묶어서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모금을 하기도 했는데 바로 독립공채의 발행을 통했습니다.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 이제 독립공채의 어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00원, 10원, 1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아니고요. 만약 이걸 직접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 공채를 사면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독립이 되고 한다면 그때는 이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어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발행해 가지고요. 요거를 팔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는 거죠. 국민의 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요. 이따 발표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독립공채가 사실은 대부분의 독립공채는 우리 하와이의 이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탕수수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했던 이 이민 1세대 우리 노동자들이 대부분 요 공채를 삽니다. 그렇죠? 이때 살 때는 사실은 뭐 해방 이후에 받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많이 사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독립공채를 이제 받아봤지만 사실은 1%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 이제 땅에 묻었거나 태워버렸죠.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 복리 뭐 이렇게 붙이면 장난 아니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자, 군사활동 보겠습니다.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 글을 설치하고 직할군단에 편성된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교활동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독립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구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의 위원부를 설치한 이승만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어떤 우리 독립의 문제를 여론화시켜가지고 국제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들을 우리 한국 쪽으로 한국 독립 문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승만도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구심점이 되었던 게 미국에 있었던 구미위원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임시정부가 이 활동을 주로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든지 독립신문이 발견된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독립신문은 일제에 대한 독립신문. 그다음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은 그때 독립은 사실 일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외에 열강들로부터 혹은 저기 어디입니까? 중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의 의미가 다르죠? 같은 단어더라도. 그다음 국민대표회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는요. 자, 회의가 소집이 된 배경은 자,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붕괴가 됩니다. 일본에 발각이 됐던 것이죠. 위에서 보면 비밀행정 조직이었는데 발각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자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키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외교 활동의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만들어져서 조계지역이라든지 뭐 구미위원부 열심히 독립하고 외교 여론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과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무장투쟁론 했던 사람들. 사실은 무장투쟁 했던 사람은 만주나 연해주리에서 총칼 들고 지금 항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총칼 들고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승만 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 계열은 뭐 이 투쟁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외교론은 물론 무장투쟁론과 독립 외교론, 무장투쟁이 대부분 많은 어떤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거든요. 외교 독립론은 민족주의 중심이고, 그래서 뭐 무장투쟁론, 외교 독립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이런 이제 이념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 임시정부의 위기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엔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유엔의 전신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나중에 2차 세계전 뒤에 유엔으로 바뀌거든요. 유엔으로. 그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국제 조직이 있었습니다. 유엔 형태의 그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한국의 어떤 통치 자체를 위임 맡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통치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박용만 이런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이놈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신채호, 박용만의 비판이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정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회의를 다시 개최하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23년이죠. 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4년 만에 그렇죠? 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에 이제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장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조파, 즉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된다. 창조가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임시정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창조파. 그리고 개조파는 뭡니까? 개조하다. 무슨 말입니까? 본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꿔가지고 리모델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 체제, 임시정부 체제를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개조파.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파, 개조파의 문제. 자, 주장했는데 신채호죠. 신채호 등은 임시정부를 만주나 연해주, 그러니까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에 설립하자라고 주장했고요. 이게 이제 창조파고, 반면 자,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등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 체제나 조직을 개편해, 조직 개편, 체제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들을 우리는 개조파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파와 개조파의 다툼 이런 게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회의는 결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다수가 이탈합니다. 창조파, 개조파 다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개조파는 개조파대로 이 뭐 임시정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버리고요. 창조파는 창조파대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다수가 임시정부에서 이탈해 버리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활동 자체가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만 남았느냐? 사실은 김구 선생만 남았습니다. 임시정부에 남은 사람은 김구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김구만 남아서 이 임시정부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하이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에 그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임시정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가면 이제 임시정부에 있는 김구의 서재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방세도 못, 그게 이제 거기가 월세였거든요, 월세. 임시정부가 월세였어요. 월세도 내지 못하는, 물론 김구 선생이 뭐 굶기도 많이 굶었다고 하죠,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방세, 월세도 못 내고 있었고 굶기도 많이 굶기도 하시고 그런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당연히 이승만 탄핵이 됐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위임통치청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은식, 그렇죠? 우리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주의 사학에 있어서 그렇죠? 민족혼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 선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쇄신을 하는 거죠. 변화, 쇄신, 새롭게 뭔가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체제 개편 과정을 보죠. 체제 개편은 처음에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로 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비리라든 잘못을 저지르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승만에게 모든 권력이 이승만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위임통지청원이랑 어처구니없는 그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렇죠. 나라가 거의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의 어떤 박근혜 정부, 이전의 박근혜 정부 또한 대통령제의 맹점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권한이 대통령이 주어지다 보니까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은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헌의 어떤 지금 분위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고 다시 개헌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국무령이란 장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관들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 방금 이야기했던 내각 책임제, 이 내각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국무령이라고 하는 거, 국무위원이 장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무령은 국무총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령이라고 하는 이제 2대 대통령 밑에 국무령이라고 하는 실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 책임자를 두고요. 이 국무령이 중심이 돼서 내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각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정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됐지만 이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이 국무령 중심의 내각만 새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그대로 두고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실무보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이 내각, 국무령, 국무총리 중심의 어떤 내각만이 책임지고 바뀌면 되는 형태죠. 지금의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일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베 내각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베가 잘못을 저질러 국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베 내각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 내각 책임제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무위원, 장관들이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게 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27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충칭 나중에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40년입니다. 그리고 주석 중심, 즉 당연히 주석은 바로 김구죠. 김구, 국무령도 사실은 김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석 부주석 체제 이렇게까지 흘러간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임시정부의 어떤 변화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